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역사적인 대재앙 동안 일어난 가장 파괴적인 행동들에 대해. 바르샤바 폭격, 런던에 대한 공습, 펄하버 공격, 도쿄에 대한 화재 폭격,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 폭탄 투하.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기 위해 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바다를 순항하는 잠수함 함대 각각이 제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사용된 모든 무기의 화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규모를 이해하게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설계되고 제작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인류의 힘에 대한 증언입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 또는 SSB-엔센스로 알려진 이들, 은밀한 수중 거인들은 세계의 바다 깊숙한 곳에서 비밀리에 조용히 순찰하며 우리 모두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을 기다립니다. 핵전쟁이 발발하는 그날을 말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난 60년 동안 매일 몇 시간 사용되었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 잠수함의 진정한 힘은 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불안감을 주어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핵 억제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화력을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이 개념은 양측이 최소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말이죠. 그러한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그들의 위협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과 성능을 향상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전 세계적인 종말에 잠재적인 대가를 치르는 평화일지라도 말이죠. 초기 디젤 정의 추진 미사일 잠수함들, 예를 들어 소련의 프로젝트 AB-611은 1956년에 취역했는데 이들은 2개의 미사일만 장착해 이론적으로 2개의 작은 도시나 하나의 큰 도시를 파괴할 수 있었다. 현대의 SSBN인 미국 오하이오 클래스는 이제 24개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운반하며 각각은 최대 8개의 독립적으로 타겟팅된 전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오하이오가 서유럽의 지정학적 지도를 파괴하고 수천 마일의 땅을 수천 년 동안 방사능으로 오염된 황무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괴력이 큰 것을 개발할 때의 문제점은 진정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전투머리가 없는 미사일을 테스트할 때조차도 단일 잠수함에서 한 번에 하나 또는 2개만 발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SSBN 선원들은 실전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채 필요할 때 핵무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이론에만 의지해 무머라 불리는 잠수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가 진행되면서 동서간의 냉전이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자 소비에트 연방 해군은 SSBN의 궁극적인 테스트, 즉 미사일 전체의 일제 발사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에모스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핵대결이 거의 필연적으로 보였던 1950년대와 60년대의 격동기를 지나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각각의 슈퍼파워와 그들의 동맹국들은 70년대에 낙관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핵무기 수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상 또는 살트라고 알려진 이 합의들은 핵무기 비축의 팽창을 멈추는 데 도움을 주었고 대탄도미사일 무기의 개발을 금지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탄도미사일의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한 측이 파괴적인 방역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믿음 속에서 충돌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개선으로 인해 절대로 냉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긴장의 완화와 더 나은 내일의 약속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약속은 1975년 7월 17일의 궤도에서 미국 우주비행사와 소련 우주비행사가 만나는 것으로 상징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0년대 양측 간에 이루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히 파괴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쪽에서는 두 주요 나토 국가인 영국과 미국이 각각 마가렛 태처와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강경한 우파 정치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소련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묘사하며 스타워즈의 악당에 비유했다. 두 번째 사건은 소위 철의 장막의 반대편에서 발생했는데, 197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은 서방의 영향을 받은 반란에 휘말린 공산주의 동맹국을 돕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서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았고, 1939년 9월과 마찬가지로 세계대전이 결국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계는 1980년대에 그 10년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양측의 공포증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각자가 새로운 초강력 무기 개발로 균형을 자신들 쪽으로 기울이려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새로운 무기 투자로 강요해 파산시켜 항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사일이 아닌 달러로 전쟁을 이기려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 재장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로겔 PILB 랜서 전략 폭격기와 최초의 트라이던트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포함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급 무기를 대량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소련은 미국에 보이는 듯한 무한한 국방 예산에 맞서 자신들의 재장비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의 턱에 뛰어들었습니다. 서방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자신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 무기, 핵 추진 잠수함인 SSBN이 있었습니다. 1968, 연소련 해군은 나토에서 야키일이라 불리는 프로젝트 667 A급 SSBN 배치를 시작했다. 각각 메가톤 단위의 파괴력을 가진 16개의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 액체연료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400km였다. 서면상으로는 야키원과 R-27 잠수함은 소비에트 연방에게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 장착 SSBN수와 동등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문제점은 북미의 목표물에 R-27 미사일을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하려면 미국을 건너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에 미국 해군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인 그륙-갭을 통과해야 했다. 소수스는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의 약자로 소비에트 연방의 잠수함이 감지되었는지 모르게 하는 수동 음향 센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토 공격 잠수함이 소비에트 SSBN을 추적하기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옌키원의 서비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막 시작되었을 때, 소비에트 해군은 이미 소수스의 범위 밖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더 긴 범위의 미사일로 무장한 새로운 잠수함 클래스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667B 마리나 클래스였습니다. 네이토에서는 델타원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잠수함의 전체 크기는 이전 선박보다 약간만 크다. 길이가 456피트이고 표면에서는 7,800톤을 띄우는 반면 원래의 양쯔는 7,700톤이고 433피트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세일 뒤쪽에 돌출된 부분에 있는 확대된 미사일 구획이었습니다. 델타1는 이곳에 R-29 액체, 연료 잠수함 발사, 볼리스틱 미사일, 즉 잠수함 발사 볼리스틱 미사일 12기를 보관했습니다. R-29는 이전의 R-27의 범위를 거의 3배로 확장한 4,784마일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델타-I에게 훨씬 더 큰 작전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원래 델타-I는 1972년 12월에 서비스에 들어갔고, 이 사양에 따라 17척의 추가 선박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나토에게 중요한 위협을 나타냈습니다. 델타 클래스 잠수함은 얇은 저자성 철 외피와 두꺼운 내부 압력피로 구성된 이중피 디자인으로
이는 음향 또는 자기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군은 더욱 강해졌다. 소련은 클래스의 다음 사척의 선박에 더 많은 개선을 요구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R-29를 위한 4개의 추가 수직 발사 튜브를 수용하기 위해 선체를 155m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수는 16개로 늘어났습니다. 네이토에서 델타2로 지정된 이 4척의 선박은 수중 전화로 탐지하기 어렵도록 개선된 방음 기능을 갖추고 있어 네이토 전함과 공격 잠수함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의 해양 괴물들은 점점 더 조용해지면서 힘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델타-A와 둘 모두 여전히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모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사일들은 일제 사격으로 발사되어야 했던데 이는 크루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 네이토가 잠수함 위치를 알게 되어 다음 발사 전 추적 및 파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델타 트리리에서 해결되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전체 무기를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괴력의 새로운 수준이었으며 단지 한 번의 버튼으로 수십억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델타 세리는 또한 R-29 변형으로 지정된 새로운 R-29R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 새롭고 무서운 무기는 이전 무기의 단일 대형 탄두와 일부 연료를 더 많은 공간으로 교환하여 목표 지역을 포화시킬 수 있는 3개의 더 작은 500킬로톤 탄두를 운반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R-29 미사일의 추가 개발은 결국 R-29RM 스틸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장거리 버전으로 5,300마일 떨어진 목표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수익을 가진 각 전쟁머리의 수가 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4개의 200킬로톤 전쟁머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미사일을 10개의 100킬로톤 전쟁머리를 운반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는 실제 운용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를 바다에서 운반하기 위해 델타3의 개선사항과 새롭고 더 능력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4번째 델타 변형이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델타 IV입니다. 델타4와 그들의 R-29AM 미사일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며 첫 번째 클래스 K-51은 1984년 12월 28일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델타 AV가 방어하려고 만들어진 소비에트 제국이 붕괴의 가장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1980년대 후반은 소련에게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설정한 경제적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갈등이 세계 최대 국가를 흔들었고 해군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재난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거의 6개월 후인 1986년 10월 3일 금요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야키 원급 잠수함 K-219에서 미사일 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중 5명이 이 사건에서 사망했지만 버뮤다섬 해안에서 열핵 폭발이 일어날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소비에트 해군에게는 이것이 소비에트 핵 잠수함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재난 목록 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K-219 재난은 해군에게 최악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제 고르바초프의 지도 아래에 있었고 그는 파리스트리카 정책에 따라 그의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면서 소련군은 극심한 재정 삭감을 우려했다. 그들의 효과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소비에트 잠수함 부대는 특히 모스크바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고 그들은 그것을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1987년 3월 그들은 아트리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5척의 잠수함,
이 나토의 탐지 장치를 피해 미국 해안선 사진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 항해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잠수함들이 항구를 떠난 후 나토에 의해 탐지되었으나 대서양에서 행방을 감췄습니다. 이 사건은 서방에서 잠수함들이 포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대신 실제로는 잠수함이 신화의 크래커처럼 깊은 곳에서 나타나서 미국 인구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떠한 경고도 없이. 특히 미국 해군은 미국 의회 의원들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에 대한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작전은 K2-19 재난 이후 소련 함대의 사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소련 해군은 단일 살보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대 수의 기록을 깨는 것으로 궁극적인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전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수는 1968년 12월에 야키2 클래스 K140에서 발사된 8개였습니다. 그러나 델타-C와 IB는 이론적으로 그 2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는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미사일의 고압 발사로 인해 잠수함의 선체에 가해지는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안정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때 코스, 속도, 깊이를 안정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미사일이 튜브를 떠나는 순간부터 잠수함의 무게는 한쪽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미사일의 발사력에 의해 흔들림으로 선박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델타사가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도만 기울어져도 다음 발사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델타 IV는 발사 사이에 잠수함 주변에 물을 펌핑하여 잃어버린 무게를 대체하고 컴퓨터는 가능한 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중 평면의 트림을 조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잡하지만 델타 IV는 이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한 기계였습니다. 1989년에 소비에트 해군은 이 놀라운 업적을 시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로 선택된 잠수함은 델타니 클래스 K-814였습니다. 1989년 8월 6일 이 잠수함은 수면에서 약 50m의 깊이를 유지하며 시험 미사일을 발사 준비했습니다. 이미 좁은 K-814의 내부는 연습을 보기 위해 탑승하기로 결정한 고위 장교들의 많은 수로 인해 선원들에게 더욱 더 좁아졌습니다. 80년대 후반 소비에트 해군에서 근무한 베테랑 잠수함 선원인 안드레이 미하일로프에 따르면 K-84의 선원 중에는 기록을 세우는 이 시험에 자신의 이름을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다양한 계급의 장교들이 최대 50명이나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들 사이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비판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잠수함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록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사고 없이 튜브를 떠났고 그 다음 4개의 미사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6번째 미사일이 발사를 시도할 때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일에서 연료와 산화제가 유출되어 발사 튜브대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실로 내부의 압력이 급증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발사는 취소되었고 K-140의 기록은 도전받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해군은 단념하지 않았고 정확히 2년 후인 1991년 8월 6일 이번에는 세르게이 예고로프 대장의 지휘해 잠수함 K-407로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고로프 대장은 8월을 앞두고 몇 달 동안 선원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으며 그들이 거의 모든 발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켰습니다. 시험을 위해 러니드 살니코프 중장 1명의 고위 장교만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6일 21시 9분에 비헤모스 2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4초 강력으로 무장하지 않은 R-29RM 미사일들이 발사 튜브에서 하나씩 뱉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을 뚫고 나오자 그들은 강력한 액체 연료, 로켓 모터를 점화하여 매번 몇 초 동안 잠수함을 눈부신 빛으로 뒤덮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로부터 244초 이내에 마지막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작전 베헤모스. 이는 성공적이었고
예고로프 대장과 그의 선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였다. 소련의 전성기에는 이렇게 성공적인 작전이라면 예고로프 대장과 그의 선원들에게 수없는 영예가 수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1년에는 소련이 완전히 붕괴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혁명,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으로 흔들리며 비에모스 2 작전은 군사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지 겨우 2주 후 공산주의 강경파들은 그들이 소련의 고민의 원인으로 보는 고르바초프에 대한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소련의 더 많은 부분이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었고 그 결과 1991년 크리스마스 날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소멸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의 핵 억제력에 대한 권한을 이제 러시아 연방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보리스 옐친에게 넘겼습니다. 한냉전은 정말로 끝났고 그 결과로 작전 거인과 같은 무기 테스트는 이제 과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전 거인의 진정한 유산은 한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세계가 공포와 편집증에 휩싸여 있던 시절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류는 자신의 파괴 도구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K407의 기록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서방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미국의 전투기술에 맞서는 것을 보여주는 냉전 정신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 군대의 대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장비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K814와 K417 모두 여전히 활동 중이며 더욱 고급 발사체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냉전 II라고 언급하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최근의 러시아 미사일 테스트는 모두 작전 비히머2의 결과를 반복하거나 더 나아가 서양에 러시아가 여전히 관련 있는 핵 초강 대국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작전 비헤모트의 시대가 다시 한번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